최근 자격시험 반복 기출 문제를 단원별로 핵심만 쏙쏙 뽑아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출제 경향을 한눈에 파악하여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연님들 집중하시고 따라오이소. 단원별 반복 기출문제 풀이 필기시험 첫 번째 출제 단원은 제1장 유황보호 개론에서 유황보호 대상자 이해입니다. 이 단원에서 평균 출제 빈도는 2개입니다. 지금부터 쏙쏙 풀이 출발!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여가 활동을 점차 줄인다. 2.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3. 체면을 위해 애정 표현은 삼가한다. 4.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한다. 5. 체력 증진을 위해 매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정답은 2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자, 이 문제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고, 자,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함으로써 자, 기억력과 인지력이 유지되는 것이죠. 자, 1번 여가 활동을 점차 줄인다. 자, 줄이면 안 되겠죠. 자,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사회 활동을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3번 체면을 위해 애정 표현을 삼가한다. 자, 삼가하지 않으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4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한다. 또 아닌 거 아시겠죠? 자, 사회적 관계는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됩니다. 5번 체력 증진을 위해 매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아니겠죠. 자, 일단 본인의 어떤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운동과 운동량을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매일 최소 30분 이상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20분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노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유대감이 감소된다. 2. 조심성이 감소된다. 3. 우울증 경향이 감소된다. 4. 정서적 의존성이 감소된다. 5.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감소된다. 정답은 1번 유대감이 감소된다. 자, 이번 문제는 노년기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노년기 특성 해서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이 구분되어 있고 자, 그 중에서도 시험은 심리적 특성이 여러 개가 나오죠. 그게 가장 많이 다빈도로 출제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인 유대감이 감소된다는 심리적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 특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퇴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고독감과 우울감이 좀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나머지 2번에서 밑에 5번까지의 보기는 이 심리적 특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심성은 어떻게 되죠? 자, 증가하겠죠. 자, 자신감의 감퇴 그리고 중립적인 좀 자세를 유지를 하고요. 그러니까 조심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좀 중립적이다. 그리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리고 좀 신중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자신감도 없고. 자, 그 다음에 3번 우울증 경향도 증가한다. 보시면 되죠. 자, 신체적, 심리적.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 그리고 심리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또 심리적인 거는 의욕의 상실이 나타난다 보시면 되죠. 그리고 실제로 기억력의 저하, 인지장애도 더 잘 올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정서적 의존성이 감소한다. 의존성이 어찌 됩니까? 자, 증가하죠. 자, 정서적 의존성뿐만 아니라 신체, 심리, 정신적, 경제적 이런 의존성이 다 증가합니다. 5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감소되지 않죠. 이것 또한 증가하죠. 자, 이 외에 지금 이 부분에서 2번에서 5번까지 심리적 특성 외에 나머지는 또 내향성, 조심성, 경직성, 이런 경직성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애에 대한 회고
하는 경향이 또 증가하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도 증가한다. 이런 것들은 다 심리적 특성입니다.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서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첫째,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남. 둘째,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보기 1. 기억능력 저하. 2. 감각기능 저하. 3. 면역능력 저하. 4. 운동능력 증가. 5. 기초대사율 증가. 정답은 3번 면역능력 저하. 자, 이 문제도 노년기의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노년기 특성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그 중에서 신체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은 3번이죠. 면역능력의 저하.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교재에 나와 있는 추가적인 신체적 특성을 잠깐 살펴보면 자, 세포의 노화도 올 수 있고 잔존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 저하, 그리고 비가역적, 다시 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진행이 발생이 된다. 결국 이것은 세포의 노화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첫째,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함. 둘째, 실패와 좌절에 대하여 담담해짐. 보기 1. 의존성 증가. 2. 내향성 증가. 3. 경직성 증가. 4. 우울증 경향의 증가. 5. 생애에 대한 회고 경향의 증가. 정답은 5번 생애에 대한 회고 경향의 증가. 자, 이번 문제는 노년기 특성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보기에 대한 설명은 5번에 대한 내용이죠. 생애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보자면 자, 이 경향은 결국은 자아 통합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평온한 마음을 가진다. 이런 내용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1번도 자 보시면 자, 의존성의 증가가 이제 심리적 특성 중에 하나죠. 자, 어느 부분에서 신체적, 경제적, 심리, 정신적, 사회적 모든 측면에서의 의존성이 증가가 됩니다. 2번 내향성의 증가도 있죠. 자, 내향성이란 어떤 사회 활동의 감소와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3번 경직성의 증가. 이 내용도 많이 나오죠. 경직성도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융통성이 없다, 뭐 고집이 세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도전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어떤 익숙한 방법을 고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도 있죠. 자, 그러면서 의욕이 상실되고 신체적인 어떤 증상들도 나타나면서 기억력까지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 심리적 특성이 또 추가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죠. 보시면 자, 조심성의 증가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심성의 증가. 그래서 결단을 내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매사에 신중합니다. 그 다음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도 증가한다.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심리적 특성을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역할의 확대. 2. 생산성의 증가. 3. 내향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 5번 유대감의 감소. 자, 이번 문제는 이제 노년기 특성에서도 사회적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노년기 특성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5번이죠. 자, 유대감의 감소 또는 유대감의 상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감의 상실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회관계가 감소되고 우울감과 고독감이 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번에 보시면 역할의 확대는 안 되겠다. 그죠? 오히려 역할의 상실이 일어나죠. 자, 은퇴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크죠. 자, 그로 인해서 가장의 역할이 좀 상실되고 축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생산성의 증가.
자, 증가가 아니라 생산성의 감소가 일어나겠죠. 노동력, 생산성 모두 일어납니다. 감소가. 자, 기타 교재에 나와 있는 사회적 특성에 대한 내용을 또 언급을 해보자면요. 자, 경제적 빈곤이 발생이 되고 사회관계의 위축, 특히 이제 만성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 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특히나 어떤 사회적 관계가 위축이 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전체적인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내향성의 감소는 조금 전에 했듯이 이것은 사회적 특성이 아닌 심리적 특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도 내향성의 감소가 아닌 증가이죠. 자, 사회활동의 감소를 말을 합니다. 자, 4번에 경직성의 감소가 아니라 경직성도 증가한다 했는데 이 또한 심리적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융통성이 없다, 뭐 고집불통이다, 도전을 꺼린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확대가족이 증가한다. 2. 노인 1인 가구 수가 감소한다. 3.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난다. 4.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낮아진다. 5.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정답은 5번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자, 이번 문제도 자,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인 부양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5번이고 자, 빈둥지 증후군은 결국 자,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서 슬프고 외롭고 또 상실감, 허무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자, 1번 학대가족이 증가한다. 자, 학대가족이 아니죠. 자,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핵가족화 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근처에 근거리에 살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수정 확대가족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2번 노인 1인 가구 수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족이죠. 그래서 독거 노인 그 다음에 노부부 세대의 증가 추세이다. 자, 3번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나지 않는다 했죠. 아까 독립을 계속 한다고 했으니까요. 오히려 동거가 줄어들죠. 자,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자, 낮아지지 않고 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 스스로 개인적인 부양은 줄어들고 사회적 부양이 증가하고 있고요. 제도적인 거나 서비스적으로도 노인복지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한 사회적 부양에 대한 인식도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2. 획일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장기적인 돌봄은 가족이 전담하도록 한다. 4.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한다. 5. 사회보험은 축소하고 개인보험은 확충한다. 정답은 1번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1번이고 자, 세대 간의 갈등이 조절되어야 부양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회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획일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획일적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노인복지 서비스가. 그 다음에 3번 장기적인 돌봄은 가족이 전담해야 된다. 장기적이기 때문에 가족의 어떤 부담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돼야 되겠죠. 4번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한다. 축소이 아니라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5번 사회보험은 축소하고 개인보험은 확충한다. 자, 사회보험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확대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사회보험과 개인보험 모두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단원별 반복 기출문제 풀이 필기시험 두 번째 출제 단원은
제1장 요양보호 개론에서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 평균 출제 빈도는 5개에서 7개입니다. 자, 교재 내용상 좀 어려운 파트이므로 반복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쏙쏙풀이 출발!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부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보기 1. 국민연금보험제도 2. 긴급복지지원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 자, 이 문제는 우리 사회보험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간간히 반복되기 때문에 정리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사회복지 분야에는 자, 첫 번째 공적 부조가 있고, 두 번째가 사회보험 제도가 있고, 세 번째가 사회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자, 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두 번째 나오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이렇게 5개가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지금 처음 언급된 우리 문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있죠. 우리 아파서 병원 가는 거 있죠. 급성기 병원에 이런 것은 다 건강보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질병과 부상,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건강 증진, 요새 검진도 다 한다, 그죠? 자, 그런 데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연금보험 있죠, 연금, 국민연금. 자,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한 연금급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보험 있죠. 자, 실업에 대한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산재라고 하는 거 있죠. 산업재해보상보험. 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 재해근로자의 재활, 그리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그 다음에 5번째, 우리와 아주 연관이 깊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죠. 자, 이것도 고령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딱 해두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나머지 그 공적 부조도 아까 1번에 있었죠. 자, 공적 부조. 그럼 이거는 뭐냐? 아까 요 5번 보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있죠. 이거는 공적 부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활을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다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번에 나오는 자,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이 공적 부조의 하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에 에서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를 지원하는 제도. 이건 보건복지부 관할입니다. 정리해 두십시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첫째,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보기 1. 참여의 원칙 2. 독립의 원칙 3. 통합성의 원칙 4. 평생교육의 원칙 5.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 2번 독립의 원칙.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노인복지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보기의 설명에 대한 내용은 독립의 원칙에 해당이 되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럼 노인복지의 원칙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총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독립의 원칙과 함께 이 4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참여의 원칙이 있고 보호의 원칙이 있고 자, 자아실현의 원칙과 존엄의 원칙 이 5가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보기 1. 양로시설 2. 방문요양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공동생활가정. 정답은
2번 방문 요양. 자, 이 문제는 노인복지시설 유용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노인복지시설 유형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유형 해가지고 우리 교재에 딱 나와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있고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있고 재가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가 외우시면 되죠. 그리고 뭐 일자리 지원 기관,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 기관이 앞면이 많죠. 그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노인복지와 관련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우리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아까 뭐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뭐 노인복지주택은 다 뭐 주거와 관련된 거죠. 이건 다. 그래서 주거복지시설이고, 그 다음에 요양자가 다 들어가는 것들은 다 뭐 의료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르신들이 질환이 갖고 있고 아프신 분들이 특히 계시는 계시는 시설은 다 의료시설이고, 그 다음에 여가는 말 그대로 뭐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가는 아시죠?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시설이죠. 재가센터, 주야간 보호센터 이런 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리고 기타 급여라 해가지고 복지 연구 대여 뭐 이런 거 있죠. 교육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요걸 딱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주 반드시 나오는 문제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여기서 2번이고요. 2번이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이라 했으니까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고 그래서 이거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이 맞고 그 다음에 1번 양로시설은 아까 뭐였습니까? 자, 주거복지시설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1번과 그 다음에 4번, 5번 다 뭐 복지주택이랑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이랑 다 뭐 주거복지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요양 들어가네요. 이건 뭡니까 그러면? 자,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거 뭐 노인복지시설은 정리를 해두십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 장기요양보험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번 문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답은 4번이죠. 그래서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자, 우리는 보통 대상자들은 피보험자라고 하죠. 자, 1번에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하지 않죠. 자, 재가급여에 해당이 된다. 기본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아니라, 자,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구분되어 있고, 또 5등급에서 또 인지지원 등급, 그 밑에 있죠. 또 그것은 이제 치매와 관련한 등급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소득 보장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이다 보면 되죠. 5번에 이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평원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이면서 관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보기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 3.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5.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정답은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자,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의 기준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것도 기본 문제입니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기준을 보시면요. 자,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러니까 노인의 기준 65세 이상이죠. 또는 자, 65세 미만이면서
그러니까 65세 미만은 젊은 층인 거죠. 근데 이분들은 반드시 또 조건이 또 하나 더 붙죠. 노인성 질병을 가져야 됩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꼭 이 노인성 질병을 안 가지고 다른 뭐 고관절 골절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해당이 되는데 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 질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에 노인성 질병의 대표적인 것이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런 병들이 있었다. 그죠? 자, 이 두 개가 다 만족되는 이분들 또는 65세 이상이면서 거기다가 거동이 또 불편하거나 치매 등의 인지 저하로 인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개념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뭐 5번이죠. 자, 뇌경색으로 자, 50세 남자니까 65세 미만에 해당이 되겠네요. 근데 노인성 질병 좀 가지고 있죠. 자, 지금 뇌경색이니까 이것은 뇌졸중에 해당이 되니까 그죠? 뇌경색, 뇌출혈은 뇌졸중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두 개는 맞는데 또 요것도 해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결국은 수행이 어렵다 이 말이잖아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그래서 답이 5번이라는 것이고 자 1번도 그렇고 백내장 그 다음에 뭐 관절염 수술도 마찬가지고 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다 급성질환으로 인해서 우리 건강보험 급여 그 제도에 의해서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요양 보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4번에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죠. 이분들이 급여 대상자 일리가 없죠. 아무리 뭐 7세, 5세, 90세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2.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한다. 3.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 네, 5번. 자,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가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과 그 판정 절차에 대한 흐름을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이거는 기본적인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흐름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정리해 두세요. 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대상자나 가족이나 전담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자, 이분들이 자,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단에서는 그 공단 직원들이 이 대상자를 방문해서 방문 조사를 합니다. 자,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서 52개 항목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럼 그 조사 결과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돌려서 최종 1차 판정이 납니다. 그 1차 판정난 그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이제 첨부를 해서 이 두 개를 어디에다가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자, 이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있습니다. 이 공단 안에 있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자, 이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그럼 그 결과를 이제 그 대상자들한테 인정자한테 이제 안내하면 되죠. 자,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자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또는 등급 외자 해가지고 A, B, C 유형 이런 거 있죠. 자, 이것을 이제 대상자한테 전달하면 되는 거죠. 자, 이 흐름을 딱 기억하시고 자, 1번에 보시면 최종 등급 판정은 조금 전에 누가 했습니까? 그죠? 장기요양 기관이 전혀 해당 사항 없죠. 자, 이 아까 조사 결과서와 1차 그 조사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심의해가지고 최종 판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지금 장기요양 기관이라고 하는 건 어딘지 아시죠? 우리가 장기요양 기관, 제가 장기요양 기관 이렇게 얘기하죠. 이네들은 결국은 요양원 또는 재가센터, 주야간 보호센터 이 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번.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교양기관이 직원이다? 아니죠. 장교양기관 아까 좀 전에 해당 사항 없다 했죠. 어디? 공단 직원이 나가서 조사한다 했습니다. 자, 공단 직원, 주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인 거주지에 방문을 해서 아까 52개 항목의 그 조사표에 따라서 그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3번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증서를 공단에다 제출한다. 지자체는 전혀 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 장기요양 인증서는 뭘 말을 합니까? 자, 우리가 공단에서 아까 그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이 이제 결정이 나면 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류가 장기요양 인증서죠. 그래서 제공을 전달합니다. 뭐와 함께 요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랑 요 인증서랑 두 개를 제공을 합니다. 자, 4번 혈액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 급여 대상이다. 자, 60세 남자라 하면 우리 65세 미만이죠. 그럼 반드시 뭐가 자,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결핵이라고 하는 거는 노인성 질환 아니죠. 뭐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 해당 없습니다. 그래서 자, 4번은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해 두십시오.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 단기보호 2. 복지용구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자, 이 문제는 장기요양급여의 그 유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급여 유형은 세 가지가 있죠. 자,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시설급여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무엇이든지 좀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지만 자, 그럼 1번에 단기보호 있죠. 자, 이것은 재가급여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단기보호, 그 다음에 2번 복지용구, 그 다음에 4번에 주야간보호 이런 것들은 다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3번에 있는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도서벽지에 계시는 분들 월 15만원 제공을 하는 거 있죠. 그죠? 가족이 요양할 때는. 자, 이런 개념인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외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 급여 유형은 자, 세 가지가 있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두 개만 좀 할게요. 재가급여랑 시설급여입니다. 자,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다음에 기타 재가급여 해가지고 이건 뭐 복지용구 관련한 서비스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급여는 말 그대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제 개념이죠. 자, 요양원, 요양시설이죠. 그 다음에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제공되는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가 이 시설급여입니다. 요 전반적인 거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장기 요양 기간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부담한다. 2. 장기 요양 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장기 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 회계로 관리한다. 4. 장기 요양 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정답은 1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부담한다. 자, 이 문제는 자, 우리 비용 청구와 재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우리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이 되냐면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하네요. 그죠? 자, 국가에서 몇 프로, 20%를 조세에서 세금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 거고, 나라에서 그 다음에 보험료를 걷죠. 우리 피보험자들, 우리 국민들은 다 보험료 낸다기죠. 자, 그래서 보험료가 60에서 65%를 이제 부담을 하는 거고 국민이 그 다음에 이제 급여를 직접 받는 대상자들이 이제 본인 부담을 내겠죠. 그게 뭐 15에서 20%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파트로 이제 재원은 조달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2번 장기요양 기간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요 본인 부담은 누가 냅니까?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급여를 받은 대상자가 반드시 뭐 당연히 받는 거죠. 이제 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 회계에 관리한다. 자, 이 보험 자체가 종류가 다른 겁니다. 우리 사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은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회계는 절대 아니고 단 이제 공단에서 다 같이 징수하죠. 관리도 하고 그래서 통합 징수한 다음에 각각 독립회계 관리한다 보시면 되죠. 보험 자체가 종류가 다른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자, 장기요양기관 뭐 재가센터라든지 요양원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건 전혀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국가 보험료 뭐 보험료에서 거두고 그다음에 본인 부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보통 무료라고 되어 있다, 그죠?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뭐 무료라고 되어 있죠. 그분들은 이제 국가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그 부담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기관에다가 지급하면은 안 되겠죠. 요양보호사분들 월급도 못 받게요. 그죠? 그래서 그 장기요양기관 센터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공단에다가 이렇게 청구를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당월에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산정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4.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정답은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자, 이 문제도 자,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자, 답은 5번이고, 자, 청구를 하면 심사한 후에 당월에 그 장교양 기관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자, 1번.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자, 수급자가 재가급여 일부 본인 부담률이 있다기죠. 근데 그 자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액 부담하는 건 아니고, 자, 일반 보통 우리 수급 대상자들은 자, 재가급여인 경우에는 15%를 부담하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전액 무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산정한다. 자, 지방자치단체장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 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다. 그죠? 자, 거기서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통합 징수해서 독립회계로 관리를 하고 또 보험료율도 산정을 하고 정하는 거죠. 3번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이 50%를 부담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그 급여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고 자, 시설급여의 비용을 자, 급여 대상자들이 우리 본인 부담률의 20%를 우리 그 부담을 하죠. 우리 아까 일반 대상자들 있죠. 자, 그분들은 본인 부담률 시설급여는 20%, 아까 재가급여는 15%였습니다. 자, 4번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자, 우리가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초생활수급자든 뭐 일반 대상자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본인이 부담을 한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원하는 것 없이 본인이 100% 비급여는 부담합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식대라든지 뭐 기저귀 가격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노인 인식 개선 교육 2. 경제적 자립 생활 지원 3. 장기요양 인정 신청 유도 4. 노인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 5.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이 문제는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목적은 65세 대상자가 있죠.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또는 자, 노인성 질병을 가진 그 표에 나와 있죠. 노인성 질병을 가진 그 65세 미만인 대상자에게 자,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신체 기능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유형은 첫째, 병원 외래진료에 동행한다. 둘째,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한다.
보기 1. 정서 지원 서비스. 2.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 2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자, 이 문제는 노인장애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 이제 분류를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아주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2번이고, 자, 중요하다 보니까 한번 또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보시면 크게 요 위에 요 4개는 너무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크게 동행이 있고 그다음에 대행을 하는 게 있죠. 혼자서 대행해 주는 거. 그래서 동행과 대행. 그래서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죠.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자, 신체에다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신체. 자, 어르신들 이제 씻어야 되죠. 그래서 개인 위생과 관련한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목욕 도움도 좀 해당이 됩니다. 약간 보조하는 정도. 근데 왜 방문 목욕이라는 건 따로 있기 때문에 토탈 완전 전체 다 해주는 거는 방문 목욕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도와주는 보조 정도는 요 신체 활동에 해당이 된다. 구분을 하십시오. 요거랑 요거는. 그 다음에 몸을 씻기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옷 갈아입히는 것 이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사를 혼자 못 하시니까 식사 돕기 하죠. 식사 돕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위 변경과 이동 돕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화장실, 배설 돕기 이런 것들은 다 신체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은 말 그대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요겁니다. 자, 취사. 그죠? 우리 밥 해야 되죠. 음식 만들어서 그래야 뭐합니까? 식사를 도울 수가 있죠. 그죠? 어르신들이 이걸 못하니까. 그래서 밥을 취사, 그 다음에 청소, 주변 정돈, 그 다음에 세탁을 해야지 뭘 할 수 있습니까? 자, 옷 갈아입히기가 가능한 거죠. 옷이 없는데 옷 갈아입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신체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활동 지원. 약간 했고, 그 다음에 정서 지원 서비스는 의사소통과 관련한 모든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모든 것, 뭐 대피를 한다든지 대신 뭐 읽어드린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정서 지원. 그리고 방문 목욕은 따로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능 회복 훈련,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 응급 상황 대처했을 때는 이런 거, 이러한 것도 간간히 좀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 4가지는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5.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 이 문제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기본입니다. 자, 답은 2번이고, 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죠. 자, 그래 해야, 자, 개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잔존 능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질적인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1번,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가족이 중심이 아니죠.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번,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자, 우선순위에 따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의료행위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뭐 흡인이라든지 우리 석션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비관, 삽입, 콧줄, 비관 삽입, 그 다음에 관장, 뭐 도뇨는 이렇게 소변 빼주는 거 있죠. 방광에다가 폴리카테타 같은 거, 유치도뇨관 뭐 이런 거 넣어서 소변 빼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욕창, 뭐 소독 드레싱 하는 것 등, 자, 이런 것들은 다 의료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4번,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아니겠죠. 무엇보다도 개인의 욕구, 개인의 뭐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성격, 습관, 선호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전에 꼭 확인해서 그거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이 맞겠죠. 5번,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절대로 임의로 요양보호사가 조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상태가 달라지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신속 보고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고가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적 진단이 필요할 때는 더 신속하게 보고해서 변경할 건 변경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면서 서비스를 추가로 할 경우나 이런 변경 이럴 때에도 다 보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보기 1. 옹호자 2. 촉진자 3. 숙련된 수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은 3번 숙련된 수발자.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 또한 아주 반복 많이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정리하십시오. 답은 3번이고, 자, 지식, 기술,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우리가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그래야 숙련되겠죠.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해야. 자, 1번, 옹호자. 또 그죠? 우리가 해당이 되죠. 그죠? 우리가 역할이 총 6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옹호자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학대나 소외받는, 차별받는 대상자의 편을 들고 지켜주고 또 우리가 뭐 신고할 건 신고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겠죠. 옹호자입니다. 그 다음에 촉진자. 말은 좋아 보이지만 자, 촉진자는 우리 역할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보 전달자 있었죠. 자, 신체적, 심리적 대상자의 어떤 정보와 그 다음에 지시사항을 가족 또는 시설장 또는 기타 다른 의료인들에게 전달, 서로 그러니까 중간에 그 매개체가 돼서 의사소통의 전달자가 돼야 됩니다. 5번 동기 유발자 또 있었다 그죠? 동기를 유발해야 되겠죠. 대상자의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기를 유발시키고 지지해줘야 된다.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외에 우리 6가지니까 추가적으로 보시면 또 관찰자라고 있었습니다. 관찰자는 말 그대로 관찰. 우리 활력 징후 있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있죠. 건강하다는 증거는 활력 징후로 우리가 항상 체크하죠.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요게 활력 징후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의 어떤 변화, 투약, 그 다음에 심리적 변화까지 우리가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보다. 바로 직접 옆에 있는 사람은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벗 상담자, 효율적 소통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 심리적인 안위를 도모한다. 이게 다 상담자의 역할이다. 요 꼭 정리해 두십시오. 요양보호사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보기 1.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준다. 2. 기관장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전달한다. 3.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4.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5.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자, 이번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역할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 관찰자의 역할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신체적, 심리, 정신적인 변화를 다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자, 1번은요.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준다는 자, 역할 중에서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다 정리하십시오. 자, 기관장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전달한다. 이니까 이거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3번에 지식과 기술로 자, 불편함을 경감시켜 줍니다. 자, 이거는 숙련된 수발자. 자, 5번에 자,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이것은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또 하나 더 있죠. 추가적인 내용. 자, 말벗과 자, 상담자의 역할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여 자, 대상자의 신체, 정신, 심리적 안위를 도모한다. 자, 이 역할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단원별 반복 기출 문제풀이. 자, 필기시험 세 번째 출제 단원은 제1장 요양보호 개론에서 인권과 직업윤리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 평균 출제 빈도는 10개로 매우 높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박음질 풀이 출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장, 대상자가 가져온 짐을 보면서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보기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받을 권리는 우리 권리의 단계 중에서 크게 4개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도 생활 단계 11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 한 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개인 물품을 설치하고 뭐 이런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더 추가적으로 개인의 생활 방식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머리 모양이라든지 의복도 선택하도록 결정권을 항상 보장을 해주는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개별화 서비스는. 자, 그 다음에 생활 단계에 해당되는 권리가 1번에 보면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있죠. 자, 이거는 본인들의 대상자의 어떤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격리라든지 또는 억제된 사용 같은 것을 금지해야 된다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차별 학대받지 않을 권리죠. 말 그대로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여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고 그리고 어떤 학대를 해서도 안 된다 이 개념이죠. 그 다음에 4번 사생활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이 내용도 다 생활 단계의 권리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동의 없이 본인의 대상자의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사생활 또 보장이 돼야 된다 이 내용이고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이거는 생활 단계의 권리가 아니라 입소 계약 단계에서의 권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권리에 대한 부분은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첫째,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사용을 제한함. 둘째,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함. 보기 1.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자, 이 문제 또한도 시설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의 권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4번의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는 생활 단계 11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자, 그 중에서 한 가지다 보시면 되고 지금 위에 1번, 2번도 다 생활 단계에 해당됩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랑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도 생활 단계에 해당되는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이 말이죠. 이거는 입소 전 단계에서의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아까 입소 계약 단계에서의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권리가 크게 4개로 구분이 된다 했습니다. 그 아웃라인을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해가지고 크게 단계가 4개가 있고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입소 전 단계의 권리가 있고 입소 계약 단계, 그 다음에 생활 단계 11개가 있죠. 자, 이 11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퇴소 단계의 권리.
그죠?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한다. 자, 그러면 입소 전 단계의 권리는 아까 보기에 나왔듯이 시설 정보 접근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이제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고, 입소 계약 단계에서도 충분한 정보를 설명을 듣고 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생활 단계 11개 있죠. 11단계는 아니고 11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이 차별, 그 다음에 신체 구속받지 않을 권리, 뭐 사생활 비밀 보장 권리, 질 높은 서비스, 개별화된 존엄 존재,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간간히 언급이 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다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소 단계에도 있다 이 말이죠. 스스로 퇴소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십시오.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보기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정답은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자, 이번 문제도 시설 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자, 지금 내용은 이제 안락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이죠. 해당이 되고 지금 1번에서 5번 나머지도 자 시설 생활 단계에서의 권리 11가지 중에서 지금 언급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 설명을 좀 해보자면요. 자, 그래서 4번에 해당되는 요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서 이 뭐 매트리스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휠체어 공간이 어떤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라든지 문턱 제거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2번 같은 경우에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있죠. 자, 이것은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대상자의 정보를 임의로 다른 데 제공을 한다든지 우리 사례에 나와 있던 내용은 어떤 전화기 사용이 불가하다. 본인이 이제 사용하고 싶을 때 못하는 거였죠. 그리고 임의로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방에 불쑥 들어온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이었고 자, 아까 1번 신체 구속 관련한 거는 자, 억제대라든지 격리를 따로 한다든지 그래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억제, 격리, 그러니까 신체적 구속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뭐 이거 지켜져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차별 학대받지 않을 권리는 말 그대로 성별, 종교, 신분, 경제, 신분 차별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고 5번에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관리할 권리, 그러니까 타인에게 양도, 그러니까 임의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러한 부분을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첫째,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둘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함. 보기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문제부터서는 노인 학대 유형 자, 관련한 문제가 지금 언급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노인 학대 유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자, 지금 문제에 나왔듯이 신체적 학대죠. 자, 이것은 자, 어떤 공간에 출입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흉기로 협박한다. 그리고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 자, 가스, 난방, 수도, 음료, 식사, 보관 물품, 예를 들면 냉장고라든지 뭐 우리 솥 있죠. 밥솥 등등 이런 것 물품에 가는 것을 단절시키는 것. 아예 강제로 단절시킨다 이 개념입니다. 자, 이런 위협하는 행위는 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약물을 투입하는 것, 수면제 같은 것을 과다 복용을 시켜서 계속 잠을 재운다든지 이런 것도 신체적인 거. 그 다음에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게 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거 뭐 유기 방임도 있죠. 자, 유기는 연락을 아예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설에 입소시킨 후에 아예 연락 두절한다. 그리고 인지장애노인,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들을 고의적으로 가출 배회해도 그냥 상관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유기다. 자, 방임은 큰 틀은 이겁니다. 의, 식, 주, 그 다음에 의료적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요 방임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 생활비라든지 각종 세금이 막 방치되어 있다든지 그 집에 가보니까 어르신 집에 그다음에 중증 어떤 아픈 그 중증 질병의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방치하는 개념이다. 방임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어떤 접촉을 깊이 하는 거, 어떤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막 벌레 취급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사회관계를 방해한다. 그 다음에 위협, 모욕 등의 언어, 비언어적인 행위가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착취하고 사용해버리고 어떤 노동을 이제 강제로 시킨 거는 아까 신체적 학대였죠.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다 경제적 학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노인 학대의 유형은 첫째,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둘째,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보기 1. 유기 2.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3번 정서적 학대.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보기 1. 유기 2. 자기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1번 유기.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보기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 1번 노동에 관한 권리. 자, 이번 문제는 키워드가 요양보호사의 기본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출제 빈도가 한 4회 정도 되어서 추가로 해봤습니다. 자, 이 요양보호사에 관한 권리가 교재에 3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내용은 노동에 관한 권리 부분이었고, 자, 그럼 한번 살펴보면요. 자, 기본 인권이 평등권이 있고, 노동 관련 권리가 있고, 자유권. 평등, 자유, 노동에 관한 권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노동 관련 권리에 해당되는 내용은 노동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의견의 표현이 자유로워야 되고 보수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노동 조건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등권에 대한 거는 뭐 고용의 형태, 연령, 성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평등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학력이나 뭐 출신 지역, 종교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이죠. 자유권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 신체의 안전 보장에 대한 자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두십시오. 다음 중에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2. 성경음 유무를 묻는다. 3.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4.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5.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 정답은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자, 이번 문제에는 이제 성희롱과 관련한 문제가 지금 언급이 됩니다. 이 또한 계속 반복되는 문제니까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자면, 자, 성희롱은 크게 3개로 구분합니다. 그죠? 자,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인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적 성희롱이 지금 질문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음란한 어떤 그림, 사진을 보여주고 또는 보낸다든지 또는 신체 부위를 노출시켜서 보이는 게 다 시각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인 거는 말로 자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해유하는 거, 그 다음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 강제적으로 술을 따르라 하는 것도 다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으로 말 그대로 접촉을 한다든지 밀착을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어떤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참고해서 자, 그럼 1번에 신체 일부를 좀 밀착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무슨 자,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경음 유무를 막 묻는 거 이것은 뭐 자, 언어적 성희롱이죠. 자,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이 또한도 언어적 성희롱. 통화할 때 성적 내용도 말한다. 이것도 뭐 언어적 성희롱이 해당이 됩니다.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 1.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4.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다. 5.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정답은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자, 이 문제도 이제 성희롱과 관련한 대처 방법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피해에 대해서 관리 책임자한테 알리고 그 기관에서는 그 사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보면 되죠. 1번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자, 임의로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도 안 되죠. 어떤 시정을 요구한 후에 계속 이 성희롱이 계속되면 어떤 증거를 이제 남길 필요도 있다, 그죠? 혹시나를 위해서. 그래서 녹취라든지 일지의 작성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2번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어떤 성희롱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4번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다. 이것에 대해서 뭐 설명할 것은 아니고요.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가 기본 대처 방법입니다. 5번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자,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가족에게 항의해서도 안 되고요. 자, 기관장의 대처, 그러니까 기관 자체에서의 대처가 필요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가족에게 사정을 이제 말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보기 1.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3.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4.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자, 이번 문제부터서는요. 자, 인권과 직업윤리 중에서 직업윤리와 관련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 직업윤리 단원에서는. 그래서 딱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또 파트이니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답은 1번이고 자, 2번에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이거는 차별이다. 그죠? 절대로 뭐 이 지위라든지 신분 자, 이거는 차별 대우 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인종, 연령,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 등에 따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자, 이런 것을 하소연하면 안 된다. 그죠? 대상자 앞에서는 필요하거나 어떤 나태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대상자에게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그래서 대상자 요구입니다. 5번.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제공하면 안 되죠. 자, 이것 또한도 아까 차별 대우에 해당이 된다 보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보기 1.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종교를 권유한다. 2.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3.
보수 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5. 대상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대응한다. 정답은 3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1번에 자신의 종교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자, 2번 서비스 제공 시에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겠죠. 누구의? 대상자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됩니다. 4번 타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자, 무엇보다 협력이 더 우선이죠. 자, 응급상황 시에 신속성이 또 우선되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협력. 자, 타직종과의 협력이 우선이고 상호 협조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자세를 항상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보고해야 되고 지시 상황에 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거나 또 전문가와 연계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지켜 행동한 경우는 보기 1.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3. 의료인이 없을 때는 역할을 대신한다. 4.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5.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정답은 1번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입니다. 자, 본인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본인의 복장과 외모 관리도 다 포함이 된다 보면 됩니다. 2.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자, 주관적인 건 아닌 거 아시죠? 자, 사실 그대로 정확히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3. 의료인이 없을 때는 역할을 대신한다. 자, 의료인을 대신해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요양보호사로서 해야 할 업무가 있죠. 근데 의료 행위는 금지입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과 방법은 도움을 요청하고 보고해야 되지 임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4.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사생활과 비밀 보장의 권리가 있다 했습니다. 자, 5.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서도 안 되죠. 본인이나 또는 가족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와 개인적인 어떤 계약을 따로 한다든지 또는 타기간에 임의로 의뢰하는 것 또한도 금지이다 보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보기 1.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2.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3.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4.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5.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 교육을 받지 않는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자, 1번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자, 제한해서는 안 되죠. 자, 항상 사생활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도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2.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자, 모두 수용할 수는 없죠.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그 요양보호 서비스의 그 툴이 있거든요. 기본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는 없고, 자, 상호 그리고 대등한 관계임을 또 알려드려야 됩니다. 4.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자, 감사하지만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물질적 보상은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 자, 이렇건 해서 안 됩니다. 항상 성실해야 됩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전문 지식과 기술, 자기 개발, 어떤 이런 부분을 습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자, 그리해야 우리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로서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보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보기 1.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2.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3.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4.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5.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자, 1번 대상자 모두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가 아니죠. 가족의 요구가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대상자입니다. 2.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자, 중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해결해서 안 되는 거 아시죠? 반드시 감독자에게 보고 없이는 근무지를 일탈해서도 안 되고 개인적 용무를 봐서도 안 된다. 그죠? 4.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자, 임의로 계획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보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보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전문가가 연계되어야 되는 내용이면 반드시 연계해서 도움을 또 전달해야 됩니다. 5.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자, 우리가 줄임말뿐만 아니라 유아어, 반말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명령어, 부정형 이런 것들 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보기 1.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 2.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3.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4.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5.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 정답은 4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자, 1번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 자, 방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 했다. 그죠? 부재 시에는 다음 방문일을 메모에 남기고 오든지 아니면 연락을 하시든지 하면 되죠. 2.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자, 대상자를 대신해서 우리가 임의로 계약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 또는 가족이 기존 상의해서 하시는 거죠. 기관과 함께. 3.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자, 그게 아니죠. 자, 일단 요양보호사의 건강관리가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복장이나 외모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자르면 안 되죠. 자, 어르신들의 그 의사를 항상 존중해야 되죠. 그래서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결정권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 1.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한다. 2.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둔다. 4.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5.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정답은 4번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직업윤리에서 나온 문제인데, 자, 특히 이제 사례형 문제죠. 자, 요즘은 요 사례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제일 그냥 최선의 방법은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대상자는 거부를 하시니까 그래서 보호자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보는 앞에서 다 같이 있는 데서 정리하는 것이 맞죠. 근데 이번처럼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임의로 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의견을 물은 후에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보기 1. 시설의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다. 2. 동료에게 자신의 건물을 대신해 달라고 한다. 3.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4.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5.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정답은 3번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자, 이번 문제도 지금 윤리 원칙을 물어보는 것이고, 자, 3번에 학대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또는 보고라도 해야 합니다. 자, 1번. 시설에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되죠. 자, 물건을 팔고 또는 공용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2. 동료에게 자신의 건물을 대신해달라고 한다.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건물을 대신한다든지 또 자신의 건물을 대신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도 안 된다. 반드시 보고를 해서 뭐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자, 4.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안 된다고 했다 원칙이 그죠? 자, 본인의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또는 나태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 5.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절대로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상태 변화가 있는 관찰을 했을 경우에는 즉시 해야 되고 항상 정확하게 그죠?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게 원칙이었죠. 그래서 뒤에 모아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사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또 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시하고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보기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했다. 2. 대상자의 시선을 피하여 대화했다. 3. 저렴한 복지 용구를 직접 대여해 주었다. 4.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5. 가족과 별도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자, 이번 문제도 윤리적 책임을 지금 윤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답은 4번인데 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확히 상세히 기록해야 되는 것이 맞죠. 기록까지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마무리입니다. 1.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한다. 유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죠? 자, 등급 판정이라든지 인정 신청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대상자의 시선을 피하여 대화했다. 이거는 우리가 정확한 우리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 배웠죠. 이거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선을 마주 보고 맞추고 누르고 내려다보면 안 되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3. 저렴한 복지 용구를 직접 대여해 주었다. 우리가 임의로 직접 대여하는 것은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할 일은 아니고 직접 판매, 알선, 대여는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냥 기관에 센터에 그냥 보고해 주면 됩니다. 5번 가족과 별도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 자, 별도의 서비스를 임의로 체결해서는 안 되고요. 또한 또 타 기관에 임의로 다른 기관에다가 뭐 의뢰를 한다든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보기 1.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2.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3.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4.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5.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석시킨다. 정답은 1번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자, 이번 문제도 지금 윤리의 원칙이고요. 자, 1번에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즉, 자기 결정권을 최대로 존중한다 입니다. 2.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자,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대등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3.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가 아니죠. 반드시 가족에게 가족뿐만 아니라 일단 신고 또는 보고라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기관에. 4.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자, 임의로 종결해서는 안 되고, 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학대를 해서도 안 되고요. 반드시 기관에다가 센터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 5.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석시키면 안 되죠. 자, 본인의 어떤 그 종교 있죠. 뭐 성별, 뭐 연령,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자, 차별 대우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본인들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보기 1. 반말로 친근하게 대상자를 대한다. 2.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3. 대상자 부재 중에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4.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5.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2번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자, 이 문제도 신뢰감 형성하기 위한 방법, 즉 지금 윤리에 대한 원칙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답은 2번이고 자, 1. 반말로 친근하게 대상자를 대한다. 자, 반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어, 명령어,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대상자 부재 중에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 부재 중에는 우리 임의로 그 어르신 댁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지 같은 데 남기고 온다든지 문에 붙이고 온다든지 하면 되죠. 4.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이 과도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그죠? 자,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5.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아니죠. 항상 우리가 시작과 종료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딱 맞추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내용대로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반드시 방문 시간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죠. 항상 늦어서는 안 되고요. 마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보기 1. 주먹을 쥐면 팔과 어깨가 저림. 2.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음. 3. 팔을 돌리면 어깨 통증이 있음. 4.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5.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정답은 4번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자, 이번 문제는 키워드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내용 중에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좀 기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일단은 4번의 요 내용은 그 자가 진단을 하는 팔렌 검사,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손등을 맞대고 1분 이상, 1분 정도 이렇게 밀고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이렇게 살펴보면 증상을 일단 손 감각의 저림과 감각의 저하와 저림 증상, 그리고 통증, 권력의 약화까지 나타날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그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그 수근관이 눌려서, 그죠?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지의 반쪽, 그 다음에 둘째 손가락에서 넷째 손가락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손바닥 사이에 그 감각의 둔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밤에 통증이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보기에 간간히 잘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리하십시오.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물건을 몸에서 멀리 둔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힌다. 3. 몸의 무게중심을 높인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5.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린다. 정답은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자, 이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요 파트가 나오죠. 그 중에서도 요통을 예방하는 좀 내용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자, 들어 올릴 때 그런 방법은 답은 4번이죠. 무릎을 굽혀 허리는 펴고, 그러니까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통을 예방한다 보시면 되고 1. 물건을 몸에서 멀리 둔다. 자, 물건이든 우리가 대상자를 옮길 때도 그렇고 항상 멀리 있으면 우리가 허리를 당연히 굽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최대한 몸에서 가까이 그 물건을 둔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힌다. 아니겠죠. 반대입니다. 자, 발을 벌리고 지지면을 넓힙니다. 자, 3. 몸의 무게중심을 높인다. 자, 높이지 않고 무게중심은 항상 낮춥니다. 그래야 안정감이 유지가 됩니다. 5.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린다. 자,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발을 돌려서 움직여서 아예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자세로 정면을 보고 서서 물건을 이동해야 된다. 보면 되죠. 문제 16번.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보기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붕대를 감아준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 한다.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붕대를 감아준다. 자, 이번 문제부터서는요. 자, 근골격계의 질환 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특히 자, 어떤 손상이 왔을 때 초기의 관리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압박분대를 감아준다가 맞고요. 자, 1번에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자, 털어주면 안 되죠. 우리가 손목이 삐끗했거나 아니면 골절이 됐을 때 자, 초기에는 반드시 고정해야 되는 거,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제일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털어주면 안 되고 자, 휴식하고 고정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2차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플린트라든지 캐스트 이런 걸 대주고 하죠. 자, 이번에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자, 낮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심장보다 높게 올려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부종, 부어 오르는 것과 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통증도 또 완화가 좀 되죠. 자, 4번에 손상 직후에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우리 급성기일 때는 절대로 온찜질 해서는 안 된다 했죠. 염증이 더 증가된다 했습니다. 온찜질은. 자, 그래서 냉찜질을 한다. 자, 부종과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염증을 완화시키기,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5번에 도 굽혔다 폈다 이런 스트레칭 뭐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했죠. 자, 그 외에 추가적인 초기 관리 방법을 보시면 자, 우리가 초기 관리, 초기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 손상이 된 후에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되었던 이러한 방법 외에 추가적으로 약물요법이 들어가야 되겠죠. 진통제와 보통 근육이완제를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요.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4.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자, 이번 문제는 자, 키워드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서 스트레칭, 전신 스트레칭을 할 때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1번에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항상 빠르고 신속하다 이런 표현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안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2번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5분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자, 하나의 자세는 한 10초에서 15초를 유지한다. 그리고 같은 동작은 5회에서 10회를 반복을 한다 되어 있고 그런데 동작과 또 동작 사이에 휴식을 한 5초에서 10초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 한다. 자, 통증이 느껴지면 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면 안 되고 그냥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까지의 스트레칭입니다. 강도가. 4번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자, 이렇게 길게 참으면 무리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호흡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다.
2.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3.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4. 몸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한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3일간 유황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3일간 유황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자, 이번 문제는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는 2-3일간 업무 중단과 함께 자, 증상이 회복된 후에라도 최소 2-3일간은 음식 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자, 1번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하죠. 자,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 등에 이제 이 등을 가리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케어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자, 결핵 대상자가 완치가 되려면 결핵약을 복용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계속 드시면서 투약하면서 완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접촉 안 해서는 안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결핵약을 투여하게 되면 한 보통 2-3주 정도 투약하게 되면 전염성은 거의 없어진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보호장구, 마스크나 장갑을 철저하게 착용하고 접촉해서 케어하면 됩니다. 3번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 수건뿐만 아니라 모자나 스카프, 머리핀, 빗, 옷 등 이런 모든 것들,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공동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4번에 몸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자, 접촉했다 하면 무조건 동시 치료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2. 세면대에 온수를 받아 손을 씻는다. 3.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다. 4.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5.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닦는다. 씻는다. 정답은 4번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자, 이번 문제도 자, 감염 예방에서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좋은 방법이죠. 손 씻기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답은 4번이죠. 자, 1번에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자,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바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세탁해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깨끗한 상태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탁하고 건조시켜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고, 2번 세면대에 온수를 받아 손을 씻는다. 자, 받아서 씻는 것은 해당 사항 없었죠. 항상 흐르는 그리고 미온수에 씻어야 되고 고체 비누보다는 항균 액체 비누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3번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다. 절대 아니겠죠.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처리하는 동안 장갑을 꼈다 하더라도 그게 100% 방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손은 씻어야 된다 보시면 되죠.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5번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른다. 이걸 문지를 수가 없죠. 엄지손가락으로 비빌 수 없기 때문에 자, 손바닥으로 반대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빡빡 문질러 줘야 되겠죠.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연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